IS 곡선으로 표현되는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11장 IS 커브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생산 측면에서 본 GDP가 이제 지출 측면에서 본 GDP와 같다는 것이 우리가 앞서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Y를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생각하시고요. 생산된 것은 우리가 뭐 민간 부분에서 소비를 하든가 혹은 기업 부문에서 투자를 하든가 뭐 재고도 포함이 돼서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용하든가 혹은 뭐 수출을 하든가 수입을 하든가 이렇게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DP 생산된 것은 민간 소비 지출 C, 그 다음에 민간 투자 I, 정부 지출 G, 그 다음에 순수출. 나중에 우리가 구분하긴 할 텐데요. 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의 전체 합과 같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자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선 민간 소비 지출 CT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한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식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뭐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지출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투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각각 컴포넌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11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IS 커브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민간 소비 지출 C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CT는 이제 T 시점에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2020년 4분기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4분기는 이제 10월, 11월, 12월을 가리키는 석 달이죠.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T를 혹은 뭐 조금 더 길게 타임 호라이즌을 조금 더 길게 생각한다면 뭐 또는 2020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체로 한 분기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기의 모형에서는 보통 한 기간을 최소한 한 분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민간 소비 지출 CT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소비 의사 결정의 이제 집계, 애그러게이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죠. T 시점의 민간 소비 지출은 T 시점의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다. A, C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죠. 대체로 민간 소비 지출이 뭐 다양한 충격에 노출이 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라고 간주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경기 변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충격에 의해서 소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이러한 충격을 선호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호 충격.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제 일종의 이러한 충격은 선호 충격, 그다음에 비대면 혹은 뭐 소셜 디스턴싱과 관련한 소비 부분의 충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충격을 우리가 반영한다면 일정한 비율과 소비 부문에 나타나는 어떤 고유한 충격, 엡실론 CT라고 썼는데요. 이건 그냥 소비 충격 혹은 선호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컴포넌트에 의해서 T 시점의 민간 소비 지출이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간 소비 지출, 그러니까 T 시점 2020년 4분기에 경제 전체의 민간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포텐셜 GDP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충격, 선호 충격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민간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포텐셜 GDP는 사실상 단기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GDP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좋은 예는 뭐 솔로우 모형이나 라머 모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따르는 GD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GDP가 단기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포텐셜 GDP로 인한 소비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민간 소비 지출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충격이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민간 소비 지출이 사실상 GDP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앞서서도 잠깐 다루긴 했었지만 어떨 때는 민간 소비 지출이 GDP보다 더 크게 변동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는 제가 민간 소비 지출 관련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이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민간 소비 지출을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에 선호 충격, 그 다음에 포텐셜 GDP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이제 소비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체 소득의 60%를 소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라모 모형에서 봤던 것처럼 100명의 움파룸파로 구성된 윌리 원카의 초콜릿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팩토리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된 모든 것은 윌리 원카가 균등하게 움파룸파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움파룸파의 소득은 같아집니다. 뭐 임금 소득을 통해서 받든 혹은 뭐 배당 소득을 통해서 받든 동일한 급여를 혹은 뭐 소득을 움파룸파에게 제공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리고 모든 움파룸파는 자신의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비를 해요. 어디에 소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소득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60%를 소비를 하고 40%는 뭐 저축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움파룸파가 똑같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움파룸파의 소비는 다 동일할 거고요. 첫 번째 움파룸파의 소비, 두 번째 움파룸파의 소비, 그 다음에 각자 자신의 소득의 일정 비율인 AC만큼을 소비한다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움파룸파의 소비는 자신의 소득 곱하기 일정 비율, 뭐 예를 들면 60%, 그 다음에 두 번째 움파룸파도 자신의 소득 곱하기 일정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움파룸파의 소득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중에 60%를 예를 들면 60%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모든 움파룸파의 소비도 동일합니다. 소득이 같고 그 중에 일부를 60%를 똑같이 다 소비하기 때문에 각자의 소비도 동일하겠죠. 자, 이제 모든 움파룸파의 소득을 한번 더해보면 그냥 단순히 합계를 하면 되겠죠. 그냥 서메이션 표현을 썼고 그래서 편의상 모든 움파룸파의 소득을 Y바라고 썼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포텐셜 GDP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움파룸파의 소득이 바로 포텐셜 GDP 혹은 GDP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명의 움파룸파의 소비를 모두 더해 볼 텐데 총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초콜릿 팩토리의 총 소비일 것이고 이것을 제가 편의상 대문자 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사람의 소비는 자신의 소득의 일정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A 곱하기 AC 곱하기 스몰 yi고요. i번째 움파룸파의 소득이 yi고 이때의 소비는 i번째 움파룸파의 소비는 AC 곱하기 yi라고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다 더해버리면 이게 바로 i번째 움파룸파의 소비니까 소비를 다 더해버리면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AC 곱하기 Y가 되겠죠. Y바가 되겠죠. 그래서 초콜릿 팩토리의 총 소비는 다시 말하면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어떤 동일한 경제 주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제의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움파룸파와 같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소비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균적인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면 여기에서부터 똑같은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의 소득을 더하면 그러면 그것이 경제 전체의 총소득 혹은 GDP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소비를 다 더하면 그게 바로 경제 전체의 총소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전체의 총소비를 계산할 수 있고
경제 전체의 총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전체의 총 소득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이번 분기 소득, 그다음에 지난 분기 소득, 지지난 분기 소득 계속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득을 우리가 포텐셜 GDP라고 간주할 수 있다면 아마도 평균적인 개념을 도입하면 경제 전체의 총 소비는 자신의 소득의 전부를 소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일부만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소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소비하지 않을 테니까요. 일부만 소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 자신의 소득 중에서 다른 비율을 소비를 하겠지만 우리가 평균적인 개념을 도입해 보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의 소득과 모든 사람의 소비를 다 더하면 대략 요 값은 에이스라고 하는 값은 한 0.5에서 한 0.6의 값을 가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이 값은 한 0.5에서 0.6, 조금 높은 국가는 한 0.7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하게 간주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사실 경제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있고,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자들 중에서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인 어떤 지표들을 이용해서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고요. 왜냐하면 경제 전체의 GDP는 어떻고 경제 전체의 소비는 어떻고 투자는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다양한 거시경제학을 연구를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자신의 소득을 다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hand to mouth household consumers 이렇게 부르는데요. hand to mouth예요. 그러니까 손에서 바로 그냥 입으로 간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번 소득을 다 소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들도 있고 자신의 소득 100%다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중에 일부만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를 해서 뭐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는 평균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도 대체로 경제 전체의 총 소비는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T기의 민간 소비 지출 CT를 결정하는 것은 포텐셜 GDP이지 T 시점의 소득 혹은 T 시점의 GDP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그냥 우리가 도입하는 가정일 뿐이고요. 때에 따라서 혹은 어떤 국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어떻게 T 시점의 실제 GDP, Actual GDP를 민간 소비 지출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연결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했던 민간 소비 지출은 이러한 형태를 갖습니다. 일정 비율하고 선호 충격 여기에 이제 곱하기 포텐셜 GDP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새롭게 액추얼 GDP를 한번 추가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GDP 갭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GDP 갭을 계산을 했었죠.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로부터 실제 GDP가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단기 GDP라고 하는 것은 추세로부터 몇 퍼센트 벗어났는가예요.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GDP라고 하는 지표는 매저는 우리 금액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원화로 표현한다든가 2천조 원 원화로 표현한다든가 혹은 US 달러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Y도 금액이고요. Y 바도 금액이고 다만 Y 햇은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퍼센트에다가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퍼센트와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제가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소비는 금액이고요. 뭐 이게 실질이든 명목이든 그 실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YT 바도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액추얼 GDP와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액추얼 GDP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GDP 갭 혹은 단기 GDP를 사용할 텐데 이렇게 제가 변형을 해서 민간 소비 지출이 액추얼 GDP에 반응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GDP 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식은 양변에 2를 더하면 1 플러스 YT hat은 액추얼 GDP와 포텐셜 GDP의 비율로 쓸 수 있고 이제 양변에 포텐셜 GDP를 곱합니다. 이렇게 양변에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분자와 분모에 YT바가 있으니까 cancel out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표현을 얻을 수 있냐면 T 시점의 GDP라고 하는 것은 바로 potential GDP 곱하기 1 플러스 단기 GDP 혹은 GDP 갭 이런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T 시점에 우리가 관찰하는 실제 GDP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와 포텐셜 GDP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가. 그래서 YT hat 곱하기 YT bar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세고요. 장기 추세고 GDP 갭 플러스 포텐셜 GDP를 뜻하는 이 두 번째 텀은 뭘 의미하냐면 이건 그냥 금액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 deviate 했다, 1% 벗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포텐셜 GDP가 뭐 한국 경제가 비교적 경제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시절에 예를 들면 GDP가 100조인 시절에 1% 늘어나면 이건 그냥 1조 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그때보다 20배가 더 커진 한국 경제 규모는 대략 GDP가 2천조쯤 돼요. 2천조의 1%는 이건 20조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GDP 갭으로 표현을 하면 그건 단순히 퍼센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저는 실제 GDP를 이제 트렌드 컴포넌트와 트렌드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지를 이제 금액으로 금액의 단위로 혹은 뭐 재화 혹은 서비스의 단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제 GDP를 포텐셜 GDP와 경기 변동분으로 구분을 한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ctual GDP는 포텐셜 GDP와 경기 변동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민간 소비 지출이 포텐셜 GDP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일정 비율과 선호 충격의 포텐셜 GDP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컴포넌트가 또 하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냐면 실제 GDP 그러니까 경기 변동분에 따라서 소비가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더 적게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컴포넌트를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냐면 여기에 경기 변동분 이렇게 써주고요. 이게 바로 경기 변동분입니다. 이게 트렌드 컴포넌트고요. 이게 바로 경기 변동분이잖아요. 비즈니스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y hat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고 y hat에다가 트렌드 GDP 혹은 포텐셜 GDP를 곱하면 그게 경기 변동분 얼마만큼 뭐 3조 벗어났는지 4조 원 벗어났는지 이렇게 금액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경기 변동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T 시점의 실제 GDP를 민간 소비 지출에 반영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경기 변동분의 일정 비율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소비가 경기 변동분의 일정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는 경기 변동분의 한 X만큼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GDP가 변할 때 소비도 따라서 같이 막 변동하겠죠. GDP가 팍 올라가면 소비도 팍 올라갈 것이고 왜냐하면 GDP가 팍 올라갔다는 것은 실제 GDP가 트렌드로부터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간 소비 지출 C가 이 앞에 부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면 GDP가 팍 스파이크가 발생을 해도 소비는 따라서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텐셜 GDP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경기 변동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이 X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GDP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트렌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YT 햇이 어떤 값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민간 소비 지출도 그에 따라서 변화하겠죠. 스파이크가 같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fluctuate 하겠죠. GDP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당분간은 민간 소비 지출은 경기 변동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포텐셜 GDP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X는 0이라고 두고요. X를 0이라고 두었다는 것은 경기 변동분에 소비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틀린 가정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지 현실을 아주 잘 설명하는 좋은 가정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분석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모형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는 이러한 변화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결과는 민간 소비 지출을 포텐셜 GDP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X가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고요. 여기서 X는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부르는 승수 효과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수 효과를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리세션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립니다. 뭐 다양한 형태로 정부 지출을 쭉 늘려요. 그러면 뭐 여차 해서 민간 소비가 반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면 그러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리커버리가 되겠죠. 그러면 GDP가 늘어나요. GDP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다시 소비가 늘어나겠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나니까 생산도 같이 따라서 늘어날 거예요. 다시 GDP가 늘어납니다. GDP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또다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럼 다시 수요가 늘어나서 생산이 늘어날 것이고 생산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다시 소비가 늘어나요. 계속 도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일시적인 충격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GDP를 통해서 다시 소비를 통해서 GDP를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GDP가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원샷 이펙트보다는 그러니까 최초에 한 번 나타난 효과보다는 이 효과가 계속해서 누적되지 않겠어요? 계속 돌고 도니까 계속 효과가 조금씩 누적될 텐데 이 누적되는 효과를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1장 마지막에 가서 X가 0이 아닐 때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그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이제 후반부에 11장 후반부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X는 0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T기의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포텐셜 GDP에만 영향을 받도록 설계를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터시스를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평생소득 가설인데 이건 가설인데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잘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생소득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하는데 소비의 평탄화 혹은 소비의 평활하게 스무딩하는 거예요. 평활화. 네. 이런 거 자꾸 뭐 왕밤빵 생각이 나서 평활화, 컨섬션 스무딩 두 가지. 컨섬션 스무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은 변하잖아요. 네. 저도 소득이 한 달에 한 번 발생해요. 월급날 하루. 그러니까 소득이 매일 소득이 제로다가 제로로 쭉 가다가 물론 가끔 좀 외부 일도 하고 뭐 외부 프로젝트도 하고 뭐 정부 프로젝트도 하고 이제 뭐 외부 연구도 많이 하니까요. 소득이 간혹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없다면
한 달에 한 번 딱 이렇게 소득이 발생합니다. 25일에 소득이 발생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25일만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소득이 발생하는 그 날만 소비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생필품도 사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뭐 마트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소비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네. 소비는 여러분 그 부모님께 여쭤보면 특히 이제 뭐 그 가게를 잘 꾸려가시는 뭐 아버지께서 하실 수도 있고 어머니께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가게 하우스홀드 집안 살림을 이제 잘 이렇게 꾸려가시는 부모님께 여쭤보면 대체로 소비가 일정합니다. 예, 물론 이제 소비를 안 하는 날도 있겠지만 대체로 소비는 일정해요. 하지만 소득은 일정하지 않죠. 소득은 한 달에 한 번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매일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보여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은 우리가 스무딩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소득을 스무딩 해주는 그런 조합을 찾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되겠죠. 대체로 임금 근로자들은 인컴을 스무딩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섬션을 스무딩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든 거시경제학이든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효용을 가급적 높이는 걸 좋아하고 효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비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소비가 일정한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위험 기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평생 소득 가설 혹은 뭐 영구 소득 가설, 퍼머넌 인컴을 이제 평생 소득,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인컴, 뭐 라이프 사이클 인컴 뭐 이렇게 불러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퍼머넌 인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히 평생 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소득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가 위축이 됐습니다. 첫 번째 퍼머넌 인컴 하이포테시스예요. 경기가 위축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사람들에게 뭐 재난지원금의 형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죠. 세금을 일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세금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뭐 예, 빚내서 집 샀는데 저 이번 정권에 집을 산 건 아닙니다. 이전 정권에서 집을 샀는데요. 빚을 내서 몇억 빚 보고 집을 못 사죠. 어떻게 그 현찰이 어디 있겠어요.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재산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긴 받았는데 재산세가 막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받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지원금이 일종의 세금을 환급해 준 형태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세금을 다시 내야 되니까 뭐 거의 뭐 또이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가 위축이 돼서 정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일부 환급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일부 환급을 해주지만 언젠가 그 세금을 다시 걷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저도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저한테는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저는 당연히 뭐 생활을 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뭐 제 처가 제 와이프가 뭐 실직을 한 것도 아니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뭐 무급휴직이라든가 실직을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저로서는 사실 재난지원금이 안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받은 이유는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평생소득 가설 때문에 사실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부담해야 될 조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는 재산세에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일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확대, 1차, 2차, 3차, 4차 추경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다 경험을 했고 앞으로 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세금 환급을 받았어요. 혹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걸 다 소비해 버릴까요? 이건 내가 뭐 그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의 증가니까 순수하게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이걸 다 소비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제가 나중에 소개할게요.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지 예를 들면 핸드 투 마우스죠.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혹은 적어도 미래에 자신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늘어난 소득이 결국 미래에 조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오늘의 소득이 아니라 평생 동안 벌게 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를 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세금 환급 받아서요. 하지만 내년에 세금이 그만큼 정확히 늘어난다면 그렇다면 뭔가 뭐 준비를 하겠죠. 늘어난 소득을 다 소비하지 않을 거예요. 일부는 저축해두거나 다른 형태로 어, 네, 뭐 다른 형태로 파이낸스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미래에 내야 될 세금을 이렇게 다시 잘 계산해 본다든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 다시 뱉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오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소득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이건 제가 늘어난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뭐 저와 같이 생각한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소득 감소가 굉장히 커서 직장을 잃었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있거나 혹은 소득 감소가 매우 컸던 가게, 가구 그런 분들한테는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한 소득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선 지금의 이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겠죠. 하지만 이제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그분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저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던 분들은 저와 다른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한테는 합리적 의사결정이겠죠. 두 번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재난지원금의 경우 혹은 뭐 세금 환급의 경우 만일 미래에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정확히 환급받은 금액만큼 미래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사람들의 소비는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소비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평생 동안 혹은 적어도 긴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게 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지 지금 소득이 늘었다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하고 지금 소득이 줄었다 그래서 소비를 확 줄이고 이런 의사결정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퍼머넌트 인컴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섬션 스무딩인데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험 기피적입니다. 그래서 위험 기피적인지 죄송합니다. 위험 기피적이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일주일 용돈 7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하루에 만 원씩 그 돈을 하루에 뭐, 만 원씩 만 원 좀 큰 돈은 사실 아니죠. 일주일 용돈 7만 원 받았는데 하루에 만 원씩 골고루 쓰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물론 꼭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만약에 사버리면 그러니까 뭐 매일 굶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저에게 뭐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냥 그 잠자는 곳만 숙소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그냥 용돈 7만 원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하루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혹은 쓰고 싶은 거 하루에 다 써버리면 이제 6일 동안을 누구한테 가서 식사를 얻어 먹던가 혹은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동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매일매일 일정 금액을 소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위험 기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소비를 하고 내일 소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늘 조금 소비하고 내일 조금 적당히 소비하고 이렇게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형태의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변화가 심하다고 해도 소비의 평탄화, 컨섬션 스무딩을 통해서 효용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스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용의 변화가 큰 걸 싫어하는 거죠. 소비가 제로였다가 소비가 많아지는, 그러면 효용도 매우 낮았다가 다시 효용이 매우 높아지는, 효용의 변화가 큰 것보다는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효용이 일정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러한 소비 패턴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T 시점에 실제 소득에 디펜드 한다고 보지 않고 T 시점에 포텐셜 GDP에 디펜드 한다고 우리가 가정한 것이고요. 세 번째, 단기의 민간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제 프리퍼런스 샥, 선호 충격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소비 충격을 제가 엡실론 CT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민간 소비 지출이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샥,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넣었고요. 이제 이걸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의 비율로 바꿔보면, 이제 양변을 YT 바로 나눠보면 포텐셜 GDP죠. 나눠보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익스프레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GDP 대비 T기의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성향 혹은 한계 소비 성향, 소득 중에 몇 퍼센트를 내가 소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늘어나면 그 중에 AC가 60%, 0.6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10,000원 늘어났을 때 소비는 6,000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 혹은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consumpti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PC라고 불러요. 그래서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consumption,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조금 늘어났을 때 그 중에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계 소비 성향은 조금씩 달라요.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득의 몇 퍼센트를 평균적인 국민은 소비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두 번째는 지출 측면의 GDP에서 두 번째 컴포넌트인 투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export 마이너스 import.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투자에는 조금 그 특별한 요소를 제가 집어 넣었어요. 물론 제가 집어 넣은 건 아니고 우리 교과서에서 집어 넣었습니다. 민간 투자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들의 투자 지출의 총합 혹은 집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가보시면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고 투자까지 합치면 그냥 고정 자본, 총 자본 형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fixed capital forma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편의상 민간 투자 지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지출은 소비와 다르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크게 보면 투자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포텐셜 GDP고요. 마찬가지로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만큼 항상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는 뭐냐면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도 사실 실질 이자율의 영향을 받도록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데, 모형이 조금 복잡해져서 단순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실질 이자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혹은 민간 투자 지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왼쪽과 같이 제가 표현을 했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오른쪽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민간 소비 지출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포텐셜 GDP로 나누었을 때 일정 비율과 선호 충격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민간 투자의 경우에는 포텐셜 GDP 대비 비율이 똑같은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비율만큼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충격을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충격이 없다면
포텐셜 GDP 대비 일정 비율만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면 경제 내에 항상 일정 비율만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생산된 것의 일정 비율만큼을 투자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투자율 저축률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이 없을 때 바로 AI는 투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요.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일정 비율만큼 항상 투자는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를 하나 더한 거냐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요소를 하나 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이제 B는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민감도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쪽에 반응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를 제가 부호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RT는 T 시점의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RT 바는 장기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장기 실질 이자율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장기에.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일시적으로 막 변화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잖아요. 쭉 성장해 가는 거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뭐 돈을 빌리거나 혹은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든 뭐 채권을 발행을 하든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에요. 파이낸스를 해요. 파이낸스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해서 얻게 되는 수익률을 바로 RT 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기 수익률. 실질 단위로 우리가 표현한 것이고 RT는 T 시점의 시장의 실질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전체의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만일 어느 T 시점에 실질 이자율 RT가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다면 다시 말해서 RT 바와 같다면 이 텀은 0이 되겠죠. 이 텀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없어서 이 투자 충격도 없고 그 다음에 T 시점의 이자율 수준도 장기 수준에 있다면 그렇다면 항상 투자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와 같이 일정 비율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사실 가정하는 것과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 시점의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더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실질 이자율은 2%인데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은 3%로 상승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때 기업들이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 혹은 사용료가 3%고요.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률은 2%예요. 그러니까 3%로 빌려서 2%의 수익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냐면 그러면 그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은 3%고 기업들의 장기 수익률은 뭐 예를 들면 2%입니다. 그러면 사실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아무런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맞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렇게 한번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를 지워볼까요? 다 지워보겠습니다. 기업마다 장기 실질 이자율은 대략 2% 수준이라고 한번 해보죠. RT 바가 2%예요.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능력이 좋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이거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마다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기업들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그거보다 조금 못한 기업들도 있고 더 못한 기업도 있고 대략 평균 정도 하는 기업들도 있고 수익률이 이거보다 못한 기업들도 있고 조금 저조한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실질 이자율은 사실상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들의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그런데 시장의 이자율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RT가 RT 바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RT-RT 바가 0보다 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냐면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겠죠.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시장의 이자율은 3%인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은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하겠죠. 이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현실에서 시장 이자율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에 괴리가 생겼을 때 특히나 시장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그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참 반대로 만약에 실질 이자 같은 로직으로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더 상승했다면 시장의 실질 이자율이 더 상승한다면 그러면 이 차이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시장 이자율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괴리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죠. 이 기업들의 투자는 이 기업들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기업들이 딱 하나의 프로젝트만 가지고 있어서 수익률이 뭐 2.5% 혹은 3%, 3.5%의 수익률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 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기업은 빠져나가고 이 기업은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요. 대체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에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혹은 뭐 프로젝트가 좋은 기업들 이런 혹은 뭐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가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크다면 우리가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 나누기 포텐셜 GDP를 첫 번째 컴포넌트인 일정 비율과 Investment Specific Shock이라고 불러요. 이걸 그러니까 투자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충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BRT-RT 바라고 썼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커지면 투자가 감소할 테니까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투자와 이자율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실질 이자율 갭이라고 부를 거예요. 실질 이자율 갭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 갭이 커지면 당연히 플러스 방향으로 커지면 그렇다면 투자는 감소할 거예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이 관계가 얼마나 스트롱한지 혹은 얼마나 위크한지 이 관계의 그 뭐랄까요 센시티비티를 보여주는 그런 반응 계수 뭐 혹은 코이피션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엡실론 IT는 투자 충격, 그 다음에 AI는 잠재 GDP 대비 투자의 비중, 그리고 RT는 T기의 실질 이자율, R바는 뭐 RT바, R바 상관없습니다. 장기 실질 이자율. 그래서 모든 기에 일정하다고 제가 가정한 것이고요. 편의상 이것을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사용을 할 텐데 장기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충격은 없고요.
모든 충격이 없는 거예요. 민간 소비 지출에서의 선호 충격도 없고 투자 충격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T기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RT가 R바와 동일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장기 균형 상태라고 부를 것이고, 그럴 때는 보시면 요 텀이 항상 0이 될 테니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충격 없어지고, 투자는 포텐셜 GDP 대비 일정 비율이 된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과 동일한 임플리케이션을 갖겠죠.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T기의 실질 이자율 RT가 장기 실질 이자율 R바보다 높으면 투자가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질 이자율,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2%고 장기 실질 이자율이 5%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2%의 이자율로 빌려서 5%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림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모든 프로젝트가 다 5%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어떤 분포가 있어서 수익률이 비교적 저조한 프로젝트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이 8%로 상승한다면 반면에 장기 실질 이자율은 5%로 일정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기로 가면 T기의 실질 이자율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괴리, 이걸 우리가 이자율 갭이라고 불렀습니다.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구분할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명목 이자율을 따로 보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명목 이자율 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자율 갭은 당연히 실질 이자율 갭을 의미를 합니다. 장기 실질 이자율과 T 시점의 실질 이자율 사이의 차이를 이자율 갭이라고 부르고요. 이자율 갭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RT는 장기에 R 바로 수렴하겠지만 단기에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 이자율 갭의 정도에 따라서 투자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이자율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기준금리, 한국은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요. 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 이자율의 변화가 투자에 실물 부문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 RT는 정부의 정책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우리가 Federal Funds Rate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다양한 단기금리들, 콜금리라든가 CD 유통수익률이라든가 이러한 단기금리들, 콜금리 이런 것들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다시 다양한 그 머추리티라고 하죠. 만기, 다양한 만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파이낸스, 자금 조달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결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제가 따로 뭐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들은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주로 콜금리랑 거의 밀접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CD금리랑도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하면 콜금리는 당연히 떨어지고요. 콜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행 간에 빌리고 빌려주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하루 동안 빌리고 빌려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콜금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만기가 짧은 뭐 3개월, 한 달 혹은 30일짜리 혹은 3개월짜리 뭐 이렇게 만기 머추리티가 이제 비교적 짧은 거죠. 기간이 짧은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려서 계속 영향을 미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자율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를 동일하게 간주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기준금리 실제로 기업이 기준금리 가지고 대출 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거나 혹은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자본시장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걸 굉장히 단순화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이자율에 거의 거의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마치 기업들이 기준금리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 관계가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죠. 이제 우리가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실제로 명목 이자율입니다. Nominal Interest Rate이에요. 자, 그렇다면 명목 이자율이 어떻게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까? 기업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이자율은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얼마만큼 괴리가 되었는가, 이자율 갭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명목금리와 실질 이자율 사이에 어떠한 채널이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채널은 경로는 바로 피셔 이퀘이션이에요. 피셔 이퀘이션은 바로 명목 이자율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바로 실질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I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업이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실질 이자율은 R이다라고 우리가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기준금리로부터 기업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실질 이자율까지 사실 그 사이에 상당한 채널이 있어요. 어떻게 파급돼서 결국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 이자율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가 사실 그 파급 경로를 단계별로 다 보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장 단순화해서 중앙은행이 I를 올리면 기업들이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실질 이자율이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적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는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피셔 이퀘이션입니다. 실질 이자율의 격차가 같더라도 그러니까 이자율 갭이 뭐 예를 들어서 1%포인트만큼 발생했다. 장기 실질 이자율은 2%인데요. 현재 실질 이자율이 3%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발생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B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발생했습니다. B의 값이 클 때는 투자가 더 많이 감소할 수 있고 B의 값이 작을 때는 투자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진 않겠죠. 그래서 투자의 변동성이 B의 값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우리는 B의 값이 변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물론 제가 나중에 B의 값이 조금 클 때 B가 얘죠. 예. B의 값이 조금 클 때는 어떻고 B의 값이 조금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자율 갭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의해서 사실 B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어떤 값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냥 예를 들면 2분의 1 이런 값을 설정을 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제 전체를 묘사하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과 기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투자, 무수히 많은 기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투자라고 하는 변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할 거예요. 거시경제 전체에. 그런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5년 전, 10년 전, 그리고 지금 항상 똑같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 B의 값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혹은 경기 변동 과정에서 이 B의 값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IS 커브를 볼 때 이 B의 값을 이제 일정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충격이 없고요.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다면 이게 장기 균형 상태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면 이건 그냥 솔로우 성장 모형과 비슷하다,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는 포텐셜 GDP 대비 일정 비율만큼 이루어진다. 솔로우 성장 모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투자 충격, investment specific shock이라고 하는 투자 충격의 영향을 받는데 이걸 이제 뭐 경제 주체들의 투자 심리, 뭐 기업들의 투자 심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또는 뭐 케인즈의 용어를 빌려서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 불러도 뭐 상관없습니다.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컴포넌트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 세 번째 컴포넌트는 바로 정부 지출인데 정부는 주요한 경기 부양 수단으로 재량적 재정 정책을 사용해요. 경기가 나쁠 때 혹은 리세션으로 들어갔을 때 정부는 이제 정부 지출 혹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지금 뭐 올해 들어서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했던 일련의 이제 정책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의 움직임은 대체로 GDP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뭐 꼭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not always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뭐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쓸 수 있는 리소스가 많아지니까. 자, 만일 경기 침체가 없었다면 장기 GDP의 일정 비율을 정부 지출에 사용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텐셜 GDP 대비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비율이다. AG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뭐 15% GDP 한 20%를 사용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대략 한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15%에서 15% 정도를 지난 한 30년 동안 GDP의 15%를 정부 지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량적인 정부 지출을 늘리기도 해요. 이건 이제 재량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그 체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예를 들면 GDP가 2%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뭐 30조 원 늘린다. 뭐 GDP가 2%에서 3%더 떨어지면 그럼 뭐 정부 지출을 뭐 50조 원 늘린다. 이러한 어떤 그 공식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포뮬라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재량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걸 일종의 이제 준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는 사실 자동 안정화 장치, 그러니까 Automatic Stabilization Policy라고 보통 부르고요.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또 다른 개념이에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국가 채무를 GDP 대비 몇 퍼센트로 유지한다던가, 뭐 혹은 재정 적자를 여기서 재정 적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의 수입이 있고 정부가 쓰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남을 때도 있고, 정부가 흑자 재정을 보일 때도 있고, 혹은 지금과 같이 적자 재정을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자 재정을 보였을 때, 적자 재정을 유지할 경우에 적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서서는 안 된다. 뭐 일종의 이제 이런 룰을 국회가 제정하는 것인데, 뭐 그건 우리 뭐 코र्스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쪽 분야의 연구를 예전에 좀 했었는데 최근에 또 잘 안 해가지고요. 최근에 돌아가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잘 모르고, 특별히 또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말씀드릴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왜 재정 준칙 이야기를 하는지도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고, 어,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포텐셜 GDP 대비 일정 비율이
정부 지출에 투입이 된다라고 가정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정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충격, 그래서 엡실론, GT를 여기에 추가를 했어요. 뭐가 충격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량적으로 재정 정책을 늘리는 것을 충격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고요. 우리는 사실 그러한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적어도 뭐 최근 3, 40년 동안 그러한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어떤 국가들을 보면은 뭐 그 군대를 갑작스럽게 파병한다든가 혹은 뭐 군비 증강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정부 지출 충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부 지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재분배 정책은 사실 포함이 되지는 않고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순수한 의미의 정부 지출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쪽에서 소득을 걷어서 저쪽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이지 정부가 그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정부가 복지 정책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시설들을 건립한다든가 혹은 이제 복지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련된 레이버를 많이 활용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부 지출이 일종의 이제 충격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정부 지출은 실제 GDP에 영향을 받는가? 실제 GDP에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말씀드렸듯이 실제 GDP가 떨어질 때 정부 지출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부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경기 안정화,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러시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영향을 줄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좋을 때 정부 지출이 또 늘어나요. 네, 당연하잖아요. 세수가 늘어나면 정부는 세수가 늘어나면 더 많이 써요. 아무 이유 없이 더 많이 씁니다.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그냥 사업을 많이 벌려요. 그게 정부의 그 아이러니 중에 하나죠. 없어도 쓰고 있어도 쓰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어, 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정치 철학자들은 뭐 레비아탄이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사실 정부는 레비아탄 같은 존재죠, 그렇죠? 잘 길들여야 되는 레비아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지출의 변동성은 실제 GDP의 변동성보다 작은가 실제로 작아요. 그 GDP가 이렇게 막 플럭추에이션 할 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할 때 GDP는 그거보다 변동성이 더 작습니다. 이렇게 GDP만큼 변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GDP에 반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꼭 같은 방향 혹은 꼭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크기도 GDP만큼 같이 막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정부 지출이 실제 GDP에 반응하도록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포텐셜 GDP에 반응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GDP에 반응한다고 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컴포넌트가 대외 부문인데요. 수출과 수입입니다. 다시 한번 써보죠. 생산된 것은 민간 부분에서 소비하거나 민간 부분에서 투자하거나 정부가 사용하거나 수출하거나 혹은 수입. 수입은 사실 다 차감해 주는 것이죠. 민간 소비 중에서 수입한 것을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빼주는 것이고 기업들의 투자 가운데서도 수입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또 차감해주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출과 수입 모두 포텐셜 GDP의 일정 부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수출 나누기 포텐셜 GDP는 일정 비율이다 라고 이제 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죠. 갑작스럽게 사실 수출 충격은 되게 make sense 해요. 수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어떤 재화들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충격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 엡실론 XT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의 경우에도 우리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입 나누기 포텐셜 GDP는 장기 균형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충격이 없을 때 항상 일정 비율만큼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수입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수입 충격. 뭐 수입 충격은 갑작스럽게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뭐 더 많이 수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계 부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면 비슷한 충격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몇 가지 더 포함이 되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출 수요와 관련해서 수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국내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요인 거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가, 얼마만큼 구입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사실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의 수출 상대국이 만약에 China, US, European country라고 한다면 그럼 그들 국가의 GDP에 따라서 수출 수요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수출하는가는 그들 국가의 GDP 혹은 포텐셜 GDP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GDP US, 뭐 GDP China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실제로 거시경제학에서 이러한 쪽을 스터디하시는 분들은 다 집어넣어요. 그 나이스하게 다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상대 가격인데요. 바로 환율이죠, 환율. 상대 가격. 상대 가격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상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환율이니까요. 그래서 뭐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수출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US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수도 있고 혹은 타이완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수도 있어요. 타이완이에요. 여기는 코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조금 더 싸요. 똑같은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부품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당연히 타이완에서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수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상대 가격이 비슷비슷한데 뭐 코리아에서 수입하나 타이완에서 수입하나 다 비슷비슷한데 갑작스럽게 이제 환율이 국내 환율이 갑자기 원화 강세로 돌아선다든가 이러한 원화 강세로 돌아선다면 그렇다면 수출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질 테니까 당연히 타이완 쪽으로 수출 수요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 수요가 떨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반영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주로 충격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 많이 됐죠. 첫 번째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는 식에서 출발을 했고 두 번째 소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선호 충격, 그 다음에 투자는 일정 비율 투자 충격, 그 다음에 이자율 갭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 지출은 일정 비율과 정부 지출 충격, 그 다음에 수입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과 그에 상응하는 충격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2번식을 1번에 대입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3번을 1번에 다 대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식에 이렇게 G, EX, IM 이렇게 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비교적 나이스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보시죠. 간단하게 식만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자, YT는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CT, IT, GT,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었고요. 자, 이제 이 식의 양변을 포텐셜 GDP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포텐셜 GDP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 나눠주면 되겠죠? 포텐셜 GDP예요. 나누기 YT 바, 나누기 YT 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실제 GDP 나누기 포텐셜 GDP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과 수입을 다 어떠한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걸 보시면 우리가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은 일정 비율 플러스 소비 충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나누기 포텐셜 GDP는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투자 충격 마이너스 투자가 조금 유니크하죠.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이자율 갭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GT 바 이것도 일정 비율과 정부 지출 충격이었죠. 나머지는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에도 대입하고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고 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왼쪽은 여전히 실제 GDP 나누기 포텐셜 GDP가 될 것이고 소비 나누기 포텐셜 GDP를 대입하면 일정 비율 더하기 소비 충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여기다 대입한 것은 일정 비율 더하기 투자 충격, 그 다음에 빼기 B의 이자율 갭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 나누기 포텐셜 GDP도 일정 비율 더하기 정부 지출 충격, 그 다음에 수출도 마찬가지죠. 일정 비율 마이너스 플러스 수출 충격, 그 다음에 빼기 수입은 빼기니까요. 수입 나누기 포텐셜 GDP도 일정 비율 플러스 충격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정리해 보냐면 A끼리 다 묶고요. AC, AI, G, X, M 이렇게 다 묶어보는 거예요. AC, AI, AG, AX 빼기 AM A끼리 다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충격끼리 다 묶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 충격, 소비 충격, 정부 지출 충격, 수출 충격, 수입 충격 다 묶어보면 쓰면 되겠죠.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다 묶어보면 모든 충격이라고 쓰죠. 모든 충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쓰지 않은 것이 바로 요 이자율 갭의 효과예요. 마이너스 B의 RT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Y 실제 GDP 나누기 포텐셜 GDP는 이제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장기 균형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기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이 그러니까 T 시점의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동일하고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실제 GDP, 액추얼 GDP는 포텐셜 GDP와 같아져야 됩니다. 장기 균형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모든 충격은 1번 모든 충격은 당연히 없고요. 모든 충격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 시점의 이자율은 장기 수준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실제 GDP는 포텐셜 GDP와 같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장기 균형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여기에 한번 표현해 보죠.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와 같아지니까 분자와 분모가 같은 거잖아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은 없으니까 얘는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야 되니까 장기 균형에서 이것도 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1은 왼쪽에 1이죠. 1은 바로 AC, AI 더하기 AG, AX 빼기 AM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A 값들의 합은 1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균형에 대한 장기 균형 조건을 적용하기 전에 얻었던 식이 바로 이거고요. 모든 A들이죠. C, I, G, X, M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모든 충격,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기 균형 조건을 적용을 했더니 이 값들은 다 더해서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충격들을 다 쓰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편의상 모든 충격들을 다 더해 놓은 것을 제가 편의상 그냥 엡실론 t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t 시점에 그게 뭐 소비 충격이 될 수도 있고 투자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정부 지출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뭐 대외 부문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편하게 엡실론 t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실제 GDP 나누기 포텐셜 될 때가 있어요. 실제 GDP 나누기 포텐셜 GDP는 1 더하기 충격 빼기 이자율 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굉장히 단순해졌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IS 커브에 나타나는 충격을 총수요 충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Aggregate Demand Shock이라고 불러요. 총수요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잘 생각해 보시죠.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고 여기에도 샥이 있고 여기에도 샥이 있고 여기에도 샥이 있고 샥이 다 있잖아.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엡실론 t라고 썼고 이 엡실론 t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출 측면의 GDP에서 나타나는 충격을 그냥 다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의 충격을 실제로 그냥 총수요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샥이에요. 여러분 미디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정부 당국의 설명이라든가 뭐 한국은행에서 브리핑 하는 거라든가 기재부 브리핑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시면 총수요 누구 뭐 전문가들 인터뷰 혹은 뭐 민간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뭐 이코노미스트 이런 분들 인터뷰 들어보시면 뭐 총수요 부문의 충격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샥이고요. 그 애그리게이트 디맨드가 뭐냐?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디맨드 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스텝이 남아 있는데 그 스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GDP 갭에서 시작하고요. 자, 우리가 GDP 갭을 뭐라고 썼냐면 자, 이렇게 썼어요. 포텐셜 GDP 분의 GDP의 디비에이션이죠. 차이. 포텐셜 GDP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가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바로 GDP 갭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실제 GDP 나누기 포텐셜 GDP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GDP 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웠지만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이것과 같아요. 모든 A들을 더한 게 1이었고 모든 충격들을 더해서 그냥 단순하게 엡실론 t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서 2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2를 빼고 여기에서 2를 빼보죠. 그래서 2를 뺐으니까 오른쪽에서는 1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왼쪽 식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왼쪽은 YT 해시 돼요.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출한 식은 바로 GDP 갭은 혹은 단기 GDP는 뭐와 같냐면 충격 빼기 이자율 갭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도출하고 싶었던 IS 커브입니다.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똑같은 식을 제가 이렇게 도출을 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요. 20페이지, 21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바로 IS 커브죠. 그래서 엡실론 t를 우리가 총수요 충격,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샥이라고 부르고요. 단기 GDP 바로 YT 해시입니다. 단기 GDP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이자율 갭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샥인 엡실론 t 총수요 충격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서부터 그림을 간단하게 다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림 그리는 거랑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